다 잊고 이젠 공부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나오는 분수대는 뭐죠? 나라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분수대, 그걸 틀게 한 도청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럼 분수대는 왜 자꾸 틀었을까요? 이전과 같은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다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학생이면 공부를 해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단아한 독서. 이어서 2장 검은 숲에서는요, 유령이 된 정대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술 방식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장에서는 동호 시점이지만 너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의 너는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강 작가님이 실제 인터뷰를 내서 동호라는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썼는데, 동호의 상황과 마음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니 너가 되었고요. 2장에서 나오는 정대의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니 나로 표현해서 혼이 된 입장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안 정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친 나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나를 죽인 사람과 누나를 죽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직 죽지 않았다 해도 그들에게도 혼이 있을 테니 생각하고 생각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몸을 버리고 싶었어. 죽은 몸뚱이로부터 얇고 팽팽한 거무줄같이 뻗어나와 끌어당기는 힘을 잘라내고 싶었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정대는 그들에게 가 묻고 싶습니다. 왜 죽였지? 어떻게? 사실 진짜 왜인지 어떻게인지를 알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을 어렵지 않게 무자비하게 다뤘으니까요. 그럼에도 가서 묻고 싶은 이유는요. 그들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생각하면 자신들의 인지하지 못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스스로 알려는 겁니다.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화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대는 혼이 되어서 그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는 환자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가마니를 가슴에 덮고 누운 그는 누구보다도 청결했어. 그의 몸을 누군가가 씻겨주었어. 환부를 꿰매고 약을 발라주었어. 그의 머리에 침침 둘러진 붕대가 어둠 속에 하얗게 빛났어. 똑같이 죽은 몸인데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몸이 한없이 고귀해 보여서 나는 이상한 슬픔과 질투를 느꼈어. 몸들의 높은 탑 아래에 짐승처럼 끼어있는 내 몸이 부끄럽고 증오스러웠어. 같이 다친 사람이고 죽은 몸인데 손길이 있는 몸이 고귀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희생된 한 명 한 명을 모두 생각해줘야 할 부분이죠. 누군가는 손길이 닿아 고귀해 보이고 누군가는 처량하게 죽어 사람들에게 잊힌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대의 마음을 읽으면 독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희생자를 기리고 또 잊지 말아야겠다. 작가의 마음도 담겨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정대, 희생자의 혼은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요? 몸 근처에 있다가 시체를 불에 태우니 허공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때 저 멀리 동호의 혼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갔다면 너를, 방금 네 몸에서 뛰쳐나온 놀란 너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른 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 빛 속에서 나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 동호의 몸에서 뛰쳐나온 혼을 만나려고 했지만 정대는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요. 왜 움직일 수 없었을까요? 앞에는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른 채라고 합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슬픔, 분노를 표현하고요.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 변하지 않은 어두운 세력이 점령한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희생자의 혼은 계속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2장이 끝나고 3장은 상무관에서 같이 일을 도왔던 은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은숙은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담은 희곡집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려가 형사에게 뺨을 7대 맞았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손. 특별히 크지도 두껍지도 않은 손이지 않았나? 목도리 아래로 여전히 부풀어 있는 뺨을 느끼며 그녀는 걸었다. 독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껌을 왼쪽으로만 씹으며 걸었다. 아무데로도 도망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날아올 그 손을 숨죽여 기다리던 자신을 기억하며 걸었다. 은숙을 함부로 때린 형사의 손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일반 사람과 같았죠. 특별히 나쁘게 보이지 않을 사람인데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숙도 그 형사가 7대나 거침없이 세게 때릴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나서 은숙은 알았고 느낍니다. 부풀어 있는 뺨, 억압과 폭력을 느끼며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껌을 왼쪽으로 씹으며 걷는데요. 이 앞에 은숙은 누군가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감정에 관계된 왼손이 움직이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숙도 감정을 담아 껌을 왼쪽으로만 씹죠. 은숙은 도망가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침내 도청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귀를 틀어막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다. 고개를 젓지도 신음하지도 않았다. 다만 너를 기억했다. 너를 데리고 가려 하자 너는 계단으로 날쌔게 달아났다. 겁에 질린 얼굴로 마치 달아나는 것만이 살길인 것처럼. 같이 가자 동호야. 지금 같이 나가야 돼. 위태하게 2층 난간을 붙들고 서서 너는 떨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네 눈꺼풀은 떨렸다. 예전에 어린 은숙은 더 어린 동호를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가지 않았고요. 겁에 질렸지만 마지막까지 맞서 싸우려고 하는 동호의 떨리는 눈꺼풀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은숙은 그때의 기억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은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숙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잊지 않아야 했죠. 그 순간 왜 분수대가 떠올랐는지 모른다. 짧게 감은 눈꺼풀 속에서 6월의 분수대가 눈부신 물줄기를 뿜었다.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19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내쏘는 햇빛의 예리한 파편들이 달궈진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동자를 찔렀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훔치며 전화기에 동전을 넣었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5월에 그 일이 있고 6월이 되었을 때 전남도청 근처의 분수대에서는 분수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은숙은 전화를 걸어 분수를 멈추게 합니다. 이 분수는 뭐죠? 아름답게 물줄기를 쏘는 모습을 내기 위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일상의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 만든 거죠. 은숙은 사건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의 일상이 평소와 같이 행동할 수는 없고 무슨 축제처럼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 누군가는 그런 그녀를 말리기도 합니다. 방학하는 날까지 그녀는 날마다 정류장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물을 잠가주세요.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으로 소화기가 끈적끈적했다.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인내심 있게 그녀를 응대했다. 꼭 한번 나이든 여사무원이 말했다. 그만 전화해요, 학생. 학생 같은데 맞죠? 물이 나오는 분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고 이젠 공부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나오는 분수대는 뭐죠? 나라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분수대, 그걸 틀게 한 도청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럼 분수대는 왜 자꾸 틀었을까요? 이전과 같은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다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학생이면 공부를 해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보는 은숙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네가 꽂아놓은 양초 불꽃들이 동호의 죽음을 제대로 치러주지 않아 이후 남은 은숙의 삶은 장례식처럼 오래도록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요.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 일상으로 덮으려는 나라의 지시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사방에 멀리서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는데요. 봄에도 눈이 오는 겨울에도 그때와 같은 매일 밤에도요. 동호가 죽은 희생자를 기리며 유가족을 위해 켜놓았던 양초 불꽃이 말이죠. 이어 4장에서는 그날 도청에 남아 싸우던 어떤 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날 잡혀서 명창에 가둬져 고문을 당했고요. 그러면서 같이 끌려온 김진수, 앞서 나왔던 진수형을 옆에서 보면서 그날의 일을 아프게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말투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투인데요. 그렇다면 선생은 날 도우려는 겁니까? 하지만 선생이 쓰려고 하는 그 논문은 선생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김진수의 죽음을 심리적으로 부검하고 있다는 선생의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말들을 녹취함으로써 김진수가 죽어간 과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그와 나의 경험이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혼자서 겪은 일들을 그 자신에게서 듣지 않는 한 어떻게 그의 죽음이 부검될 수 있습니까? 김진수의 죽음을 부검하고 싶어 논문을 쓰는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를 인터뷰하고 녹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그 당시의 상황과 인물의 감정을 짐작하며 썼던 작가의 마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녹취를 듣고 기록을 읽어도 희생자의 고통과 감정은 직접 듣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마 4장의 인물이 김진수가 아닌 같이 있던 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요. 모나미 검정 볼펜은 조사실에 들어가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첫 순서였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똥을 지리지 못한 끔찍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모나미 검정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눌러 뼈가 보일 정도로 손에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상에 작은 볼펜을 이용해 고문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뭔가를 제대로 쓸 수 없게 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몸을 철저하게 짓밟고 뭉개려고 했죠. 그들은 나의 어떤 것을 밟고 싶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신에게 깨끗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고 죽음도 무섭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느꼈는데요. 양심의 힘으로 그는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광주 시민도 함께였죠. 그들은 모두 옳은 일을 위해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맞서고 도왔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어린 학생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리했을 것인데요. 동호와 같이 어린 학생들이 기특하면서도 위험한 순간에는 항복하길 바랐습니다. 계엄군이 10분 안에 도청에 다다를 거라는 무전이 들어왔을 때 김진수는 자신이 맡은 창을 등지고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 죽을 거지만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은 그래선 안 된다. 마치 자신이 20살이 아니라 30이나 40쯤 되는 사내인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항복해야 돼. 만약 모두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총을 버리고 즉시 항복해. 살아남을 길을 찾아. 김진수는 어린 학생들을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서지 말고 항복해서 살아야 한다. 아직 유약한, 세상을 더 경험해야 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었죠. 그런 김진수도 20살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리지만 더 어린 학생을 위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나와 김진수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총으로 겨누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선한 마음이 그 끝에는 같은 나라의 국민을 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건 민주주의였지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대해서 총을 겨누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후 재판을 받는 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소리 죽여 흐느끼듯 애국가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영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미 합창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자력에 이끌린 것처럼 나도 따라 불렀습니다.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우리들이, 땀과 피와 고름이었던 우리들이 조용히 노래하는 동안 어째서였는지 그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개머리 판으로 머리를 내리치지도 위협했던 대로 벽으로 몰아넣어 총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끝마칠 때까지 소절과 소절 사이마다 위태한 침묵이 풀벌레 소리와 함께 간이 재판소의 서늘한 공기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위협하고 때릴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국민이었거든요. 그들도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 위태한 침묵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실제로 명령대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 군인도 있었고 잘못된 일을 했다며 자괴감을 느끼고 희생자와 같이 힘든 고통을 느낀 군인도 있었다고 하죠. 그날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석방되고 난 후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신세를 지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일반 회사를 들어가지도 못하며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고통받아 두통이 심해 하지도 못하죠. 그중 가장 힘든 건 잊지 못하는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걸 잊기 위해 술을 자꾸 마시게 됩니다. 오랜만에 나를 찾아온 김진수에게 나는 아래에 뒀던 소주를 꺼냅니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야. 나는 일어서서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소주병들을 꺼내 쟁반에 놓고 잔도 2개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려고 병목을 만질 때 유리 표면에 맺혀있던 차가운 물방울들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대. 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접시에 덜었습니다.
소주를 냉동실 얼음칸에 얼리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얼음 소주를 씹어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안주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야 라고 말했던 부분은 영창에 같이 끌려온 동호와 비슷한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풀려난 뒤에 정신병원에 가서 힘든 삶을 산다고 소식을 들은 김진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나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문장에서 나는 자꾸만 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합니다. 소주 병목에 차가운 물방울이 있고 소주를 냉동실 얼음칸에 얼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과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진수의 말에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안주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다. 왜냐면 나는 그 영재와 비슷한 나이의 동호가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 새끼들 봐라. 김진수의 등을 밟고 있던 장교가 여전히 흥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18. 빨갱이들 항복이다 이거냐? 목숨은 아깝다 이거냐? 한 발을 여전히 김진수의 등에 올린 채 그는 M16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18. 존나 영화 같지 않냐? 치열이 고른 이를 드러내며 그가 부하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진수 등을 밟고 망설이지 않고 항복하는 동호를 쐈습니다. 누군가의 정신을 짓밟고 아이의 목숨을 쉽게 밟은 그는 마치 이 상황이 영화 같고 자신이 멋진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을 빨갱이라고 굳게 믿고 쉽게 쏜 그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기억을 다 안고 살아있는 나는 삶이 고통입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4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들의 이야기를 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이어서 5장에서는 그날 동호와 같이 있던 선주의 이야기입니다. 다나한 독서. 그리고 또 다나한 독서에서 소년이 온다로 같이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해요. 아래 하단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요, 멤버십만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를 열어 참여하신 분들과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은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일정은 참여하시는 분과 커뮤니티로 같이 정하고 있으니까요. 가입해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나한 독서의 김도나였습니다.